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고 수백 년을 견디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석회석 가루에 찹쌀 가루를 넣어 만든 접착제 덕분이었다죠. 미국 금문교의 무거운 상판을 오래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무게의 힘을 분산시킨 현수선의 원리 때문이었다고 하던데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는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좀 더 많은 건축과 과학의 연결고리를 찾아볼까요? 과학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이 사람만큼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안토니 가우디인데요. 가우디는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라고 말하며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했죠. 그리고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를 건축에 적용해 오기도 했잖아요. 그의 건물 내부에는 동물의 뼈, 야자수, 곤충, 해골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성가적 교회 본당의 회중석 천장도 식물 줄기를 지지하는 잎사귀에서 모티브를 얻었대요. 나무로부터 영감을 받아 설계한 기둥은 나뭇가지처럼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둥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분산해주고 높이가 다른 천장을 받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공학적으로 가우디 건축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중력에 대한 고민이에요. 가우디는 무게추를 달고 있는 줄들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뒤집어 보는 실험을 10년간 진행했다고 해요. 늘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거꾸로 이용해서 중력에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역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건축물이 있잖아요. 2004년 미국 토목학회에서 역사적인 토목 구조물상의 대상으로 선정됐던 수원 화성 말하는 거죠? 맞아요. 미국 토목학회는 수원 화성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쌓은 성곽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수원 화성의 성벽은 기존 다른 성들의 성벽보다 낮은 편이죠. 임진왜란 등 이전의 전쟁에서는 주로 병사들이 성을 타고 넘어 점령하는 방식이었지만 18세기에는 화포로 성벽을 쏴서 무너뜨리는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원 화성은 성벽 재료도 기존의 성곽과 차이가 있다고 해요. 벽돌과 석회로 벽을 쌓고 흙을 채우면 화포의 강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과거 우리 선조들의 기술도 참 대단하지만 또 현재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들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 부르츠 칼리파죠. 기네스 기록에서 제일 높은 고층 빌딩으로 높이는 162층에 21세기 바벨탑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의 63빌딩을 3개 쌓아올린 높이보다 높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맞먹는 높이죠. 그 무게가 총 54만 톤이라니 아프리카 코끼리 10만 마리의 무게랑 비슷한 셈이네요. 규모도 규모지만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건축사에 남을 신기록을 여럿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을 지은 속도죠. 부르즈 칼리파를 쌓아 올린 공법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고 해요. 3일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이 공법은 첫날 철근을 조립해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형틀을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 공법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건축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직도를 체크해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눈앞에 현실로 지어내기까지 과학의 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아닌가 싶네요. 지난 3월
울산시 동구 동북동쪽 3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부터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실제로 도심 건물 내진 설계 비율은 부산 25.6%, 서울 27%로 지진에 취약하고 5층 이하 건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죠. 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규모 8에 맞춘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율 100%이고 2020년 주택 내진 비율 95% 목표로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지진의 진동이 건물에 전해지는 것을 막도록 설계하는 것을 방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면진, 재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요. 내진 설계라 하면 구조적으로 버티도록 건물의 골격을 튼튼히 건설하는 것을 말하죠. 지난 4월 일본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현지 아파트가 위에서 아래로 쪼개져 피해를 줄였잖아요. 당시 익스펜션 조인트 공법으로 아파트에 적용한 것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내진 설계라 할 수 있죠. 각 건물을 분할해 지은 다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공법은 일체형으로 지어진 건물과는 달리 지진이 발생하면 접속 부위가 끊어져 건물 전체가 받는 충격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면지는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 고무나 볼 베어링 장치 등을 삽입하여 집안의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는 정도를 저감하는 개념을 말하죠. 면진 공법의 이제 그 자재 중에 하나가 탄성 고무 같은 걸 쓰는 건데 그 고무가 탄성력이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시 회복력도 있고 땅은 흔들리지만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도 7의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 큰 흔들림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면진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큰 흔들림을 느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재진은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나 기구를 건물에 설치해 지진 시 진동에 대한 반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진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하죠. 지진으로부터 타이페이 101을 수호하는 장치인 댐퍼보이는 87층에 있는 대형추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면 반대쪽으로 기울어 건물의 진폭을 줄여주는 재진 장치죠. 지름 5.5m, 무게는 660톤,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이 무려 400만 달러나 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댐퍼보이 외에도 타이페이 101에는 첨단 내진 설계 기법이 총동원됐죠.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기둥 8개가 안반 30m 아래까지 박혀 있어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죠.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초고층 건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약한 바람이라도 건물의 진동수에 맞추어 계속 분다면 공진 현상에 의해 건물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초고층 빌딩에는 과학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공기 역학을 고려하여 건물의 외형을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사각형으로 시작된 빌딩의 외형이 위로 올라가면서 산 정상처럼 옆부분이 비스듬히 깎여 있거나 마른 모등의 형상으로 비틀어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거라고요. 또 건물의 상부에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큰 구멍을 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죠.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세계금융센터는 상층부에 지름이 51m 되는 거대한 구멍이 그런 이유로 생겨난 거죠. 이런 건물들만 있다면 든든하겠어요. 물론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과학기술의 힘이 더해진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
주택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전통 주거 방식은 한옥이잖아요. 이런 한옥이 사실 알고 보면 현대 건축물 못지않게 꽤 과학적으로 지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요. 무엇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한옥이잖아요. 북부 지역은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로 미은 형태나 미음 형태로 하였으며 창문이나 마루를 없애서 따뜻한 공기가 바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던 것도 그런 이유죠. 남부 지역은 이와 달리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개방형 구조가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일제형 구조로 되어 있고 창문과 방문이 많게 하여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방과 방 사이에는 넓은 대청마루가 있죠. 환경에 맞춰 지역에 따라 다른 구조와 형태로 짓는다고 해도 한옥의 기본 재료는 어디까지나 흙과 나무를 이용하죠. 주 재료인 흙과 나무는 외부가 습하면 흡수하였다가 건조해지면 방출하는 자연 습도 조절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나무는 상한 부분만 도려내 입거나 맞춰 재사용이 가능하고 게다가 황토는 축열 기능이 있어 따뜻함을 오랫동안 유지해 집을 만드는 재료는 최고 아닌가요?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 집을 지을 때 한옥은 평지에 그대로 세우기보다는 일정한 단을 만들어 그 단 위에 세우는 방식을 택해왔죠. 지면의 지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목재 부분에 습기가 차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한옥은 냉방과 난방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죠. 무더운 여름날 한옥의 앞마당은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당에 나무나 화초를 심지 않고 뒷마당에 가꾸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햇빛에 달궈진 앞마당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기압차로 인해 뒷마당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생기게 되죠. 이 바람은 대청마루 뒤에 있는 좁은 창이나 문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져 선풍기 하나 없이도 여름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처마도 집의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옥의 처마는 폭이 넓으면서 끝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살짝 들리는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집 안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햇빛이 들어오게 만든 과학적인 지붕이라 할 수 있죠. 즉 여름철 태양이 높이 떴을 때 깊은 처마는 가림막이 되어 떼약볕을 가려주고 겨울에는 반대로 처마 끝이 들려 있기 때문에 낮은 각도의 태양빛이 오래도록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더운 공기를 모아 오래도록 열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옥을 대표하는 난방 방식이라면 뭐니 해도 이 온돌의 우수성은 두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도 하죠. 온돌은 아궁이에서 밀어넣은 불로 데워져 그 열을 방바닥 위로 전도시키고 그 더운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원리의 난방이죠.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불길이 방바닥 밑에 고를 지나서 굴뚝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불길이 갖는 열기가 구두를 덮이게 되어서 우리가 방바닥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죠. 신라 때 그 공양왕 때였는가 봐요. 그때 이제 하동에, 경남 하동에 칠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자방이라고 있어요. 그 아자방은 왜 아자방이냐면 그 구들의 형태가 이 한문어의 그 아자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그 아자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번 불을 떼면은 100일 동안 그 열기가 지속됐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른들은 장작 몇 개 잠깐 뗐는데 그 열기가 100일 동안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이 불을 뗄 때 대개는 음식을 조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순전히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만 떼는 것을 분불을 지피다라고 하죠. 알면 알수록 한옥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전통 한옥이 지닌 멋과 맛 디자인 등 전통성과 친환경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생활에 편리한 장점과 접목시킨 융합형 한옥이 늘고 있다고 해요. 선조들의 지혜는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에 필요한 건축 양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에도 많은 과학적 기술이 숨겨져 있죠.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단열 기술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물의 벽체는 우리 몸에 있어 피부에 해당하는데 실외 환경 기후와 열 교환을 하죠. 천장에서 약 40%, 바닥에서 36%, 벽에서 14%, 문이나 창을 통해서 10%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러한 열 손실은 공기의 대류 탓인데 벽 양쪽의 온도가 다를 때 벽을 통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를 열관유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열의 전도를 통한 열관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재라는 내복을 입히는 거죠. 열의 전달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단열재에는 솜, 천, 나무,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과 같이 열 전도율이 낮은 고체 물질이 있죠. 이러한 실질적인 단열 방법 외에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집안을 더욱 따뜻하거나 시원해 보이게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색깔을 이용하는 건데요. 겨울에는 따뜻해 보이는 브라운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골드나 퍼플도 우아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 집안을 포근하게 보이도록 하죠. 조명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한몫 톡톡히 하는데요. 황색이나 적색 조명으로 집안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반대로 무더운 여름엔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색상들이 청량감을 부여해 체감하는 온도를 낮추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파란색, 흰색 등이 그 대표적인 색상이죠. 따뜻하거나 시원해 보이는 인테리어 외에 최근엔 협소주택이 뜨면서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협소주택이라면 일본에서 들어온 건축 개념이죠. 국내에선 아직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보면 33에서 66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땅에 3에서 4층 높이로 올라선 단독주택을 두고 협소주택이라고 부르죠. 협소주택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다 보니 땅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꼭 네모 반듯한 곳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도심 속에 주어진 땅에 맞춰 집을 짓다 보니 집 모양이 마름모꼴이나 삼각형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의 생활 방식에 따라 집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러한 협소주택에는 인테리어 비법이 쓰이고 있죠. 우선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건축자재 선정부터 다르다고 해요. 벽돌 같은 거는 마감재 두께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단열재를 쓰고 벽돌 두께를 쓰고 또 안에 콘크리트 옹벽까지 하게 되면은 버려지는 공간이 뭐 60cm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의 부피를 줄이면서 효율은 같은 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을 해서 벽체의 두께를 줄이고 그만큼 실내 공간을 면적 극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좁은 공간 외에 외부로부터 공간을 빌려옴으로써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창문과 공간의 축을 설정해서 시야를 열어주면 실제 공간 이외에 개방감을 빌려오는 개념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물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에 단단히 한몫하죠.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은 만큼 계단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계단 하부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복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에 옷장을 짜서 수납 공간을 넣어 놓는다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내 집이 더 따뜻하게,
혹은 더 시원하게, 더 넓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겠어요.